구2사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 전자는 제조, 도매,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단기에 전산세무회계 소음용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상 그 일반전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입력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총 5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4월 20일 날 원금 3억 원인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이자 수익 2억이 아니죠. 2100이죠. 2100에 대한 원천징수액 323만 4천원. 숫자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걸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서 자산처리라고 되어 있죠. 자, 자산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선납세금으로 분개하는 얘기죠. 자, 그럼 분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분개를 볼게요. 자, 우리가 정기예금하고 이자 수익하고 이제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대변의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먼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들어오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일단 문제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대변을 먼저 설명할게요. 그럼 대변의 정기예금은 만기가 되었으니까 해지했으니까 대변의 감소하고 자산의 감소, 수익은 발생했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그럼 토탈 얼마가 3억 2,100만원의 원금 이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시죠? 세금을 떼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원금이 아니라 원금이자 합해가지고 세금 떼니까 얼마? 네, 3억 1,776만 6천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23만 4천 원만큼 뭐죠? 세금을 떼인 거죠. 세금을 떼었다는 얘기는 내가 결산 때 법인세를 계산해가지고 다음 연도 3월달까지 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낸 거니까 그거를 선납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분개하고 요걸 분개하시면은 좀 더 쉽게 분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반 전표에서 분개하겠습니다. 날짜가 4월 20일이죠. 네, 그럼 대변에 자, 정기예금은 사라집니다. 얼마 사라진다? 네, 3억이 사라지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얼마? 2,100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변에 돈 들어오는데 세금 떼고 들어왔으니까, 그쵸? 자, 선납세금을 먼저 분개할까요? 자, 분개할 때는 여기부터 분개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만 계산이 편해지니까. 얼마죠? 323만 4천 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액들이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1급 때 많이 배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 자, 이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면 선납세금이 맞아요. 근데 이게 가끔씩 있잖아요. 자산 처리가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선납세금 분개하시면은 감점됩니다. 뭘까요? 그때는 이 분개가 법인세 비용으로 분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체크하세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오면은 선납세금이 정답이고,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법인세 비용이 정답입니다. 법인세 등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법인세 비용이라 했다가 등이라 했다가 자꾸만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등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2번입니다. 5월 25일 날에 주식방향 초과금 500만원 만큼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말 그대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방향 초과금은 자본의 증가잖아요. 자본거래 이익이니까. 그러면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얘는 대변 요소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차변으로 없애버리고 전부 다 자본금에다가 넣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액면가 얼마? 5천원의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다른 말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가 되겠죠. 자,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주주가 돈을 지불하는 건 한계도 없기 때문에, 그쵸? 주주한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니까 주주들은 그냥 앉아서 주식을 그냥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다? 자본금이 되겠죠. 얼마? 그렇죠. 500만원, 액면가 5,000원 곱하기 전주죠.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옵니까? 500만원만큼을 어디에서? 주주한테 돈 받았다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동안 벌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회사에 쌓아놓았던 주식 발행 초과금, 얘를 이제 재원으로 해가지고 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차변에 없애버리는 분개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해볼까요? 5월 25일 날에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맞죠? 자, 얘는 무조건 액면가죠? 얼마? 500이었죠 방금. 그리고 차변에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전부 다 재원으로 사용하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이익준비금을 이용해가지고 증자를 하겠다. 그럼 차변에 뭐다? 이익준비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감자차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차변에 뭐다? 감자차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6월 18일 날 공장 신설을 위하여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을 했고요. 토지 구입 대금 1억 원과 토지의 취득세로 350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건 뭐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문제이죠. 자, 토지가 얼마 들어옵니까? 그렇죠. 1억 원하고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한다. 1억 350. 전부 다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이런 건 그냥 합시다. 자, 6월 8일 날 차변에 토지가 들어온다. 얼마? 1억, 미안합니다. 1억 350 들어오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다. 너무 쉬워가지고요. 오탈 내고 있습니다. 1억 350. 4번입니다. 자, 7월 1일 날 장기 투자가 목적이죠. 체크. 그러면 단기 매매 신고는 아니겠죠. 자, 아무튼 2018년도에 9월에 2018년도라는 얘기는 아무튼 옛날에 구입한 거죠. 이번 연도에 구입한 건 아니죠. 그쵸? 아무튼 저번 연도 이전에 구입한 거예요. 자, 취득했던 매도가능 증권 취득가 1,800. 자, 2018년 말 공정가액은 2,200이고요. 2019년 말에는 2,100입니다. 야, 이게 앞에 거 두 연도가 나왔다. 그쵸? 자, 이거를 2020년도 7월 1일 날에 2천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매각 수수료 10만 원만큼을 차감한 후에 보통예금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별표. 자, 아무튼 매도가능증권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예, 그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자, 처분을 한 건데, 자, 이 문제는 그림으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본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래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난 2년간 동안에 구입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개를 하면서 이해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분개하면은 차라리 그냥 이 문제는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18년도 9월 달에 취득을 했으니까 자, 2018년도 자, 9월 달부터 한번 분개해 볼게요. 아시겠죠?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9월 달에 9월 달 언제야? 뭐 날짜는 안 나와 있죠. 그럼 9월 달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분개했을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해가지고 1,800만 원 구입을 했겠죠. 그쵸? 대변에 뭐 주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현금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렇게 분개를 해요. 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공정 가치가 기말에 얼마? 2,2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 했을까요? 그렇죠. 12월 달 말일 날에 평가를 한번 했겠죠. 그러면 1,800짜리가 2,200 되었다는 얘기는 400이 올랐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 분개하고 얘는 그냥 조화만 하는 거니까 대변에 뭐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뭘로? 이거로 분개했겠죠. 그쵸? 자, 얼마? 400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떤 과목이죠?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거래 이익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자본거래 이익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필기합시다. 자본거래 이익은 서로만 다 상기하겠죠. 나중에 뭐다? 상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결산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가 되었겠죠. 그럼 2019년도가 되었는데 2019년도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말에 가니까 공유가액이 얼마? 2100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2019년도 말에 여러분들은 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오늘 쌤이 파란색으로 분기할게요. 그럼 말에 어떻게 했을까? 말에는 2100이 되었으니까 또 평가했겠죠. 그럼 위에 있는 이 분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2019년도 말에는 어떤 가격이랑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직전 연도의 공정가치랑 비교하라고 했죠.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이 문제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전 연도의 공정가치랑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직전 연도의 공정가치가 얼마였습니까? 2200이죠. 이 금액이 결국 누굽니까? 우리가 처음에 1800만 원만큼을 샀는데 작년에 기말에 400이 올라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랐단 얘기예요. 그러면 2019년도 입장에서는 현재 장부에는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을까? 2200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2200과 19년 말에 2100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해보니까 2200짜리가 2100이 되었으니까 100만원 떨어졌죠. 그러면 이때는 손실이니까, 그쵸? 대변에 매도강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네. 그쵸? 자, 얼마? 100만원이 감소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는 차비는 뭘로 공개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뭘로 공개할까요? 손실이 아니죠. 이익이에요. 얼마? 100만원. 자, 왜 평가 이익이 100만원일까? 아니 쌤, 이거 지금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손실 아닙니까? 근데 왜 평가 이익이죠? 이유는 자본거래 이익은 서로 상기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죠? 여기에 있는 평가 이익이 400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요 중에서 손실이 났다면은 400에서 100을 빼가지고 메꿔주란 얘기예요. 그쵸?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상기하고,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으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상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손실과 상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실이 났지만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을 메꾸란 얘기죠. 그럼 이제 이익은 얼마? 300이 현재 남아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요 상태에서 드디어 뭐다 이제? 그렇죠. 드디어 지금 언제? 2020년도,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7월 1일 날에 이제 처분하는 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쌤이 이제 분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어떻게 할까요? 빨간색으로 분기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자, 빨간색으로 분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언제? 2020년도, 즉 단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2021년도나 2022년도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단기에 뭐다? 자, 7월 1일 날에, 그쵸, 드디어 팔았어요. 그럼 대변은 뭐다? 네,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가죠. 자, 얼마 나갈까요? 당연히 직전 연도에 기말의 공정가치가 나가는 거죠. 그럼 직전 연도의 기말의 공정가치는 2100이니까 2100이 나가는 거죠. 장부에는 현재 2100대 있죠? 이유가요. 처음에 1800에 샀지만, 맞죠? 기말에 400이 올라가지고 2200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번 연도 결산 때 100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2100으로 돼 있죠. 그 2100이 알고 보니까 직전 연도의 기말의 공정가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전 연도 기말의 공정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세무 2급 정도면 이 정도의 내용은 다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자, 지금 혹시나 싶어서 쌤이 설명드리지만, 아무튼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럼 매도하는 증권은 2100이 나가죠. 나가고 차변에 이제 돈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자, 보통 예금이 들어왔죠. 자, 이 보통 예금이 얼마 들어왔죠? 잘 봐요. 2000에 팔았죠. 그럼 당연히 2000이 들어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처분할 때 수수료 10만원만큼 빼고 들어왔죠. 그러면 처분 시에 수수료는 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처분금액에서 빼면 됩니다. 얘는 비용으로 분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2천원만원 들어왔다가 10만원만큼 수수료를 주었으니까 결국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왔죠? 그렇죠. 1990만원 들어온 거죠. 이해되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2100만원짜리의 매도강 증권을
선생님 계산기랑 구해볼게요. 1900 얼마? 잠시만요. 2100만원짜리를 1999만원에 판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럼 얼마? 110만원만큼이 이제 손실이 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차변을 뭐다? 110만원만큼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분개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요? 지금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이요, 얘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죠. 얘가 400이 있었는데 100을 전년도에 메꾸는 바람에 현재 300이 남아있죠. 근데 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알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에 있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나중에 뭐다? 이 매도한 증권을 처분할 때 그때 뭡니까? 드디어 수익과 비용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게 다 사라지면서 수익과 비용이 되는 거예요. 처분 비율만큼. 맞죠? 근데 다 팔았으니까 전부 다 없애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처분 손실이 110이 아니에요. 왜요? 300의 평가이익이 있었으니까 일단 여기를 어떻게 하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다 팔았으니까 300을 전부 다 메꿔주면 돼요. 그쵸? 그럼 방금 110이 있었죠? 그럼 110을 이익으로 메꾸면은 이제 얼마가 남습니까? 대변에 남는 금액이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110을 300으로 메꾸게 되면은 110 빼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얼마? 190이죠? 그럼 나머지 190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드디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대변은 뭐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요게 190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 때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정해서 잘 이해하세요. 어떻게? 일단 첫째, 매도한 증권 나간다.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돈이 2천만원을 팔았지만 10만원 뺐기 때문에 2번, 보통예금이 이만큼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손실은 얼마이다? 손실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11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110만원인데 그 110만원이 손실이지만은 평가이익이 300이 있었기 때문에 300으로 뭡니까? 300을 다 밀어 넣어 버리시면서 110만원이 희석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없어지면서 110을 뺀 나머지 190이 뭐가 된다? 드디어 매도한 증권의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은 달라요. 평가이익이 사라지면서 손실을 발라버리고 뭡니까? 나머지 남는 차익이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110이 손실이지만 그래도 이익이 300이 있었으니까 이익이 더 많잖아요. 190이. 그게 처분이익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 좀 길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좀 뺐어요. 자,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전표에다가 분개할게요. 7월 며칠 날, 1일 날로 갑시다. 정답만 분개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자 얼마? 2100이죠. 자, 장기 투자 목적이면 밑에 깔고 있죠. 투자 자산이니까요. 자, 얼마? 2100만원이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옵니다. 자, 얘는 얼마 들어오죠? 그렇죠, 1990만 들어오죠. 수수료 빼는 바람에. 자, 그러면은 이제 차변 어떻게 한다? 먼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으니까 그 이익을 드디어 처분했으니까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300을. 그러면 대변에 이제 190이 남단 말이에요. 요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뭐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지만 처분 이익은 수익이라는 거. 얘는 드디어 수익이에요.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의 대변의 수익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4번 내용도 마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 21일이죠. 5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치료 상사에다가 외화로 대여한 8,000달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하여 회사한 후에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대여 시의 환율은 1달러에 1200, 회수 시 환율은 1달러에 1100. 이거 이제 쉽죠? 1급 때 많이 풀었으니까. 자, 그냥 바로 분개할게요. 자, 단기 대여금을 일단 돈 받은 거니까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사라집니다. 얼마? 8,000달러에 얘는 대여 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달러당 1200. 그러면 960만 사라지겠죠. 8일은 8, 8이 16.
사라지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데 얘는 8월 21일 날 받았으니까 8월 21일 날, 즉 회수 시의 환율을 곱하면 되겠죠. 1100. 그럼 얼마? 8,000달러에 1100이면은 880만 원. 그럼 나는 960 받아야 되는데 880 들어왔으니까 지금 80이 손해죠. 이게 외환 차손이 되는 거죠. 자, 회계 1급 때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8월 21일 날 대변에 1.5부터 단기 대여금 사라진다. 자, 이거 이름이 치료상사가 되는 겁니까? 맞나요? 치료상사. 자, 대변에 얼마? 네, 960만원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 들어왔는데 얘가 880 들어왔죠? 얘는 이제 오늘의 환율. 단기 대여금은 옛날의 환율, 보통예금은 오늘의 환율. 그럼 이제 마이너스 80이 차변에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작게 들어왔으니까 외환 차손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상으로 일반전표에 대한 입력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이제 매매시험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자, 매매시험표 입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 날에 회사는 영업부 부서의 업무용 차량, 개별 소비세 과세대 상승용차죠. 여기가 체크죠. 자, 개별 소비세 과세대 상승용차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8인승이야 1000cc 초과. 1000cc 초과라고 하는 것은 1001cc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걸 렌트하면서 7월분 렌트카 55만원 공급 대가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거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캐피탈로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체크 자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트료에 대해서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자, 7월 25일 날 가도록 합시다. 일단 돈 쓰는 거니까 당연히 매입이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죠. 근데 개별 소비세 과세상 차량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가시면 되고, 자, 품목은 뭐 렌트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 50만원에 5만원 잘라줘야 되겠죠? 그쵸? 공급 대가니까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 자, 거래처는 누구? 네, 세무캐피탈. 전자 체크하죠. 자, 불공제 사유는 F2 누르고 몇 번입니까? 비용호명 수용차에 대한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차변에 내가 사온 건 원재료가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자동차 렌탈료 준 거니까 이걸 문제에서 답을 주고 있죠. 임차료로 분계하래요. 답을 주고 있으니까 땡큐. 800번대 임차료 분계하시면 되고, 자,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보통예금을 주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분계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8월 13일 날 항원으로부터 구매 확인서란 말이 나와있죠. 체크. 의해서 상품 2천만원을 매입하고 매입 동그라미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체크. 발급받았고 대금은 보통예금을 주었습니다. 자,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당연히 몇 번입니까? 8월 13일 날. 그쵸? 매입의 영세 가시면 되겠죠. 52번이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이번엔 상품 매입했죠. 분계를 상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공급가액은 2천만원이고요. 영세는 부가세가 0이죠. 거래처는 누구? 항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전자에다가 체크합니까? 네, 체크해야 되겠죠?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네, 혼합 가시면 되겠죠. 차변에 원재료 사온 건 아니에요. 상품 구입한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간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산세무는 여러분들 매매시험표가 그 회계 1급과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한두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고, 자, 3번 가겠습니다. 9월 11일. 이게 좀 쉬우니까 쓰니 빨리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 중 10%는 현금을 주었고 잔액은 다음 달에 주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가 있죠. 체크. 자, 그리고 이제 10%는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다음 달 주기로 했다. 뭐 그게 이제 이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원재료네요. 그쵸? 오케이. 자,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자, 9월 11일 날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그 원재료를 매입한 거죠. 돈을 준다는 것은 뭔가를 사온다는 거니까 매입한다는 거니까 매입이죠. 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과세 51번. 자, 품명은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원재료 수량은 몇 개? 1000개. 단가는 3만원. 그러면 3000만원에 300 되는 거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문제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다음 전자잖아요. 우리 회사가 공급을 받는 자잖아요. 그쵸? 그럼 상대방은 리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리소스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전자에 체크하면 되고, 자, 대금 중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복잡하죠. 혼합 가시면 되고요. 자,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게 맞는 거고 대변에 돈을 주는 분께만 하면 되겠죠. 자, 10%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자, 얼마입니까? 예, 여기 세금계산서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나간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어차피 뭐 3,300에 10%니까 뭐 330만 나왔겠지. 그 정도의 암산은 되니까. 그쵸? 나머지는 이제 다음 달 주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분괴를 하시면 되겠다. 거래처는 리소스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쉬운 문제였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은 당사자가 사용하던 아래와 같은 프린터를 신윤복 씨에게 중고로 판매를 했고요. 자, 대금 275만원이 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잘라야 되겠죠? 신윤복 소유의 미래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카드가 나왔죠. 카드 과세가 되겠죠. 자, 프린터는 2019년 1월 1일에 40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죠. 구입을 했고 비품으로 감가상각이 5년 정액법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다. 그쵸? 자, 2019년도 결산 시에는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되었고 단 감가상각비에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단기 감가상각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기 거 무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작년도까지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기를 좀 잡아야 되겠죠? 계산기를 이제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게 1월 1일 날에 400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400만원 적어볼게요. 정해법이니까 이제 5년 생각이니까요.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근데 정해법은 잔존가치를 빼야 되는데 잔존가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0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나누기 5 하면은 1년에 얼마? 1년에 80만원치가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언제 구입했어요? 2019년도, 지금이 2020년도니까 작년에 구입한 거잖아요. 지금 시험 치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도다. 그러면 얘는 이제 2020년도로 코딩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은 2020년도라고 가정한다면은 2019년은 작년이니까 작년에 구입했죠. 그럼 작년에 1년치만 상각을 했겠네요. 그러면 80만원만큼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누계액은 8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대변은 뭐다? 비품은 취득가액 400이 나가는 거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80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만 그 분계가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요 두 개를 꼭 체크하세요. 자, 일단 그러면 문제를 풀겠습니다. 판매하고 카드니까 매출액 카거죠. 그래서 28일날 매출액 카거니까 몇 번? 17번 가시면 되는 거고요. 품목은 뭐 비품 또는 뭐 중고 프린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공급가액은 일단 275만원을 팔았으니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75만원 이렇게 찍으면은 250에 25만원 잘라줍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신윤복이죠. 그럼 신윤복이라고 쓰면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엔터 치니까 카드 사러 오죠. 무슨 카드? 네, 미래카드. 자, 분계는
카드로 가시면 되고요. 카드로 가면 안 되겠다.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형자산 처분계는 원래 좀 복잡하니까 쌤이 혼합으로 가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대변은 뭐다? 일단 비품이 나갑니다. 자, 얘는 취득원가로 나가는 거 알고 있죠? 얼마? 400. 자, 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비품 나가는 순간 차변은 뭐 사라진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진다. 그렇게 들어가라고 했죠. 자, 200번 때 213번 비품 요 짝지. 자, 이거 얼마입니까? 80만원 사라지죠. 그러면은 400만원짜리가 80만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320만원짜리죠. 그럼 모트도 320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 32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장부가 320만원짜리를 250에 팔았으니까 결국은 70만원만큼 손해죠. 손해를 먼저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은 뭐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실은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걸 얼마? 70만원 먼저 분개하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남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카드로 받았으니까 미수금이죠. 카드는 외상이니까 돈 안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카드사에서 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는 카드사로 미래 카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가시는 게 더 편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9월 30일 날 생산 부문에서 사용하는 5톤 트럭 경유를 넣었고요. 공급가 8만원, 세액 8천원을 넣고 법인 명의의 카드를 결제했습니다. 우리 트럭이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이니까 매입으로 가시면 되고, 이거는 카드니까 매입의 카드 과세로 가시면 되겠죠. 자,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 날에 매입의 카드 과세니까 몇 번? 57번 가시면 되고요.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경유라고 치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얼마? 네, 8만원에 8천원인데 이게 8만원 적게 되면 아시죠? 숫자가 1에 나오니까 처음부터 8만 8천 적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했다면 8만 8천 적어도 이게 안 잘라지니까 그냥 손으로 8만원에 8천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가 누굽니까? 이 거래처가 지금 여기 문제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카드 점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그쵸? 여기에 가맹점명을 봐야 돼요. 여기 강남주유소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주유소를 넣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카드사는 F2 누르고, 무슨 카드? 이 카드가 하나카드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카드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분계는 카드로 가시면 되겠죠. 차변에 우리가 구입한 건 원재료가 아닙니다. 자, 기름을 넣었으니까 차량유지비인데 생산부에 기름을 넣었으니까 몇 번대? 500번대로 가시면 되고, 자, 대변에 이제 돈은 이제 카드를 꺼었으니까 외상이죠. 그럼 미지급금 맞는 거고, 거래처는 카드, 하나카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매전표 입력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문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를 신고하고 원천세에 대한 내용은 쌤이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 이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를 이제 풀 건데, 자, 결산 문제 풀기 전에 자, 이 내용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결산 순서 알고 있죠? 회계 1급 때부터 늘 해왔던 거. 첫째, 퍼스트 수동 결산 먼저 하고요. 세컨드, 자동 공개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 공개는 5가지가 있죠.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외우세요.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뭐 외우세요는 아니고 외우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뭐죠? 네, 수동이죠. 2번은요, 당연히 수동이고요. 3번도 수동입니다. 잠시만. 1번 수동. 미안합니다. 2번이 현금 가부족이죠. 수동. 3번 정기예금이자 수동이고요. 4번 수동이죠. 자, 5번은요, 퇴직금은 자동이죠. 그쵸? 그래서 5번은 자동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5번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결산 문제에서 풀면 되고요. 자, 1, 2, 3, 4번을 먼저
분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부서가 구입한 소모품 240만 중에서 결산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얼마가 있다. 60만 원이 있다. 그런 얘기죠. 소모품 구입 시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회계 1급 때부터 계속 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을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어떻게 분개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자, 대변에 현금 240만 원 주고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구입 시에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은 소모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 현금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정답을 이제 12월 말날로 분개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240이 단기에 소모품비가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단기에 60만 원만큼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240만 원만큼 자산으로 잡았는데 60만 원만큼 남아있다는 얘기는 240에서 60을 빼요. 그럼 나머지 얼마? 180만 원이 어디에 갔느냐 그 얘기죠? 그쵸? 자, 180만 원 어디 갔을까요? 썼겠죠. 그게 바로 소모품비예요. 그러면 당연히 쓴 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산 잡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비용을 정리하는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뭘로 분개한다? 소모품비로 180 분개하면 되겠죠. 왜? 쓰고 남은 게 60이니까 180은 비용된 거죠. 그러면 비용됐으니까 얘는 창고에 안 남아있겠죠. 그럼 대변에 뭐다? 소모품을 180만 원만큼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가면 이제 60만 원 남아있다는 얘기는 240에서 180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소한 거를 소모품비로 돌려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쉬운 내용이니까 그대로 분개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일반전표로 가시면 되고요. 자, 쓰고 나온 게 80이니까 대변은 뭐다? 쓴 거, 소모품. 네, 100 얼마죠? 쓰고 남은 게 60이었구나. 그럼 180만 원만큼이 대변에 사라지는 거고요. 이 아이를 차변은 뭐다? 소모품비로 분개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소모품비죠. 네. 몇 번 때? 제조부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500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500번 때 소모품비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계정에 대변 잔액이 5만원이 있답니다. 그렇죠? 결산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5만원을 어떻게 하면 되죠? 차변에 없애버리고, 그렇죠? 대변은 누구 자리? 수익 자리니까 잡익. 쉬운 문제죠. 자, 그러면 2번 바로 분개할게요. 자, 대변에 있던 거 원인 밝히지 못하면 차변에 사라진다. 현금 가부족은 현금 과까지 써야 돼요. 그래야만 나옵니다. 과부족 얼마? 5만원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원인 밝혀졌으면 대변은 뭐다? 수익으로 분개하면 되는데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잡익이나 잡손실이죠. 근데 대변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대변은 누구 자리? 수익 자리니까 잡익으로 그냥 바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회계 1급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근거하여 정기 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 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자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 이자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1년 이자를. 그럼 보니까 이제 예금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3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3억을 해놨는데, 그쵸? 가입 기간이 이번 연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인데, 이건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거를 1년간 맡기면은 이자가 얼마? 1%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일단 곱하기 몇 프로? 1% 합시다. 그러면은 얼마 나오느냐? 1년만 맡기면은 은행이 3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뭐다? 우리 회사의 이자 비용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자 수령 시점은 언제이다? 만기 2021년도. 그러니까 다음 연도 3월 말날에 일시불로 수령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 이자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겠죠. 안 받았으니까 우리 경리는 얘를 분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회계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죠. 이자를 받던 안 받던 일단 단기의 이자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비용 잡아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만기에 이자가 돈으로 들어올 때 분기한다면은 그건 현금주의잖아요. 근데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니까 지금 이자 비용을 바로 분기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2월 말일 날에 차변은 뭐다? 이자 비용으로 분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300만 원이 정말 단기 이자가 맞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다? 이자 비용을 단기의 이자 비용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쌤, 이게 300만 원이 단기의 이자 비용이 아닌가요? 아니죠. 왜요? 300만 원은 그냥 1년치의 이자예요. 그쵸? 그러면 1년치의 이자가 300이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가입한 게 언제였죠? 이번 연도 4월 1일 가입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굳이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이자를 우리한테 줄 필요는 없겠죠. 이번 연도에는. 그쵸? 그러니까 12분의 뭐 한다? 월할 계산해가지고 문제도 나와 있죠. 단기에 정확한 이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일 날 가입했으니까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살펴봅시다. 4, 5, 6, 7, 8, 9, 10, 11, 12니까 9개월 동안의 이자만 우리가 이번 연도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잠시만, 이게 이자 비용이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자 비용이 아니고 이자 수익이죠. 그쵸? 아, 쌤 왜 그랬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자 수익이에요. 바꿔주겠습니다. 네. 당스럽죠? 자, 그럼 이자 수익이 얼마입니까? 자, 12분의 9니까 계산기를 잡으세요. 자, 4, 5, 6, 7, 8, 9, 10, 11, 12, 9죠. 그러면은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9니까 곱하기 9 나누기 12. 맞죠? 얼마? 225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225만원이 이번 연도에 받아야 되는 이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자 수익은 대변이니까 12월 말날의 정답은 대변은 뭐다? 이자 수익을 225만원. 돈을 받진 않았지만 225만원을 분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변은 뭐다?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미수 수익으로, 그렇죠, 이렇게 분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가 되면은요, 미수 수익이 대변에 사라지면서 차변에 뭐 돈 들어오겠죠. 그 분기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분기는 이 분기니까 이 분기가 12월 말날에 정확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월 말날 그러면 분기할게요. 자, 대변의 이자 수익이 얼마? 225만원만큼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차변에 뭐다? 미수 수익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수익도 미수니까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데 은행이 안 나와 있다면요 굳이 달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와 있으면 달면 되고요. 안 나와 있으면 안 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 해외 거래처인 ABC사에 대한 외상물 추금이 2만 달러가 있죠. 매출 당시의 환율은 얼마입니까? 1150원이고 1달러에, 결산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죠. 자,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근데 ABC를 뭐 달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생략하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께 거래처만큼은 그냥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외상물 추금이니까 화면을 좀 보시죠. 외상물 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받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받을 게 장부에는 얼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2만 달러가 있죠. 2만 달러인데 그 당시에 물건 팔았을 때는 달러가 1달러에 1150이니까 2300만 원만큼 장부에 받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 달러는 기말되면 항상 평가잖아요. 그래서 평가해 보니까 2만 달러가 1200원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2400이니까 지금 얼마 차이가 있어요? 100만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외상값은 현재 보니까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이죠. 그럼 받아야 될 돈이 원래는 얼마이다? 2300인데 달러가 올라주니까 2400이 되었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100만 원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이익이에요. 근데 이런 이익을 뭐라고 하죠?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대변에 외화환산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쵸? 얼마? 오른 만큼 100만 원. 그리고 차변 이걸 어떻게 한다?
외상 매출금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래처는 달지 말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단다면은 ABC사까지 달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 2, 3, 4번 수동결산은 끝이 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ES10 빠져나오시면 되고, 자, 4번까지 정확하게 붕괴를 다 했네요. 남은 건 이제 5번에 있는 이제 자동 붕괴인데, 자, 이 자동 붕괴에다가 여러분들 별표 하나만 치세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문제 풀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은 아마 강의하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문제가 생소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회계 1급 때부터 해왔던 내용인데 뭐가 다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설정액이 계산하게 되면은요. 그동안은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환입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 환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공식은 아시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설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추계액에서 설정률을 곱하고 그 전에 남아있던 잔액을 빼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만큼만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거의 비슷하죠. 무슨 법? 보충법으로 이제 설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설정액을 구해볼 건데, 자, 아무튼 공식이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거니까, 자, 생산부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생산부는 이 공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12월 말 현재 직원들이 나간다면은 추계액이 3천만 원인데 이거 100% 다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대로 3천만 원이고, 거기에서 설정 전에는 이제 1,500만 원만큼을 이미 설정을 해놨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 1,500만 원만큼만 플러스로 추가로 더 설정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자동 결산으로 가시면 돼요. 그쵸? 근데 관리부가 문제인데 이게 문제예요. 자, 관리부를 구해보면은요, 일단 기말 현재 나간다면은 1,000만 원만큼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고, 이걸 100%만큼을 우리가 설정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1,300이 있죠. 그럼 원래는 1,300을 뺀 나머지를 설정하는 건데, 그쵸? 지금 여기까지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1,300을 빼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300이 남아요.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충당부채가 설정 전에 300이 너무나 많으니까 얘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쵸?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환입은 그동안 문제에서 본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거의 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정도로 쌤 기억이 안 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별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결론. 생산부는요, 그냥 배운 대로 자동 붕괴하시면 되고요. 자, 관리부는요, 마이너스 뜨잖아요. 이때는 수동 결산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 공식에 의해서 퇴충의 잔액을 구해요. 그쵸? 구할 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 것만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동 결산으로 금액만 넣어주면은 요 분계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요, 이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전산이. 마이너스로 넣게 되면은 이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충이 많기 때문에 이 300의 부채를 차변에 감소시키는 분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부채의 감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감소시키는 분계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 개정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많이 좀 본 것 같죠? 비슷한 거. 자, 비슷한 거 어떤 거 보았죠? 대손 충당금 환입 아시죠? 걔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뭐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적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감적 계정으로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 회차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동 분계에다가 금액을 마이너스 300을 넣어봤자, 그쵸? 이 분계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요 분계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치기 때문에, 그쵸?
정확한 정답으로 가려면은 요 분계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으로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기억하세요. 차변에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없애버리고 대변에 이 아이를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으로 분계한다는 거. 그래서 요 분계를 오늘 하나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퍼스트. 일단 결산자로 입력하여 클릭. 그리고 날짜는 엔터 그대로 치면 됩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쌤,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입력한 게 없으니까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자, 여러분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쌤이 그때 앞에서 이제 좀 실수하는 바람에 지금 제노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퇴직금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생산분은 이제 플러스니까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뭐다? 생산분 노후비죠. 노후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얼마? 그냥 1,500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관리부는요 수동으로 분계를 해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반연표 다시 몇 월 며칠 12월 31일로 가가지고 우리가 위에 4번까지 분계했죠. 맞죠? 요 밑에다가 차변에 뭐 얘는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쵸? 이렇게 없애버리는 분계를 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충당부채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300을 차변에 감소를 시키고요. 부채를. 그리고 이 아이를 대변에 뭐다?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다 치거나 아니면 쭉 찾아보시면은요. 요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 판매비와 관리비 돼 있죠.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엔터를 치면은 300만원 요렇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연표는 끄시면 되고, 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자동 분계할 게 없으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전표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예 하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되어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분계해 주니까요. 그대로 무시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쌤이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문제가 나왔을 때, 그쵸? 회계 1급부터 세무 2급까지 그냥 지금까지 뭡니까? 이렇게 플러스의 금액으로 나온다면은 그냥 그때는 방금 보여드렸던 자동분계를 그냥 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마이너스 부분만 수동으로 분계를 하나 해라 그런 얘기죠. 차변에 뭐 대충, 대변에 대충 환입. 그래서 이 분계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공부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쌤이 알려준 대로만 그냥 분계하세요. 그러면 이제 일부 학생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답안지를 보면서 쌤 답안에는요 여기 퇴직급여 마이너스 300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는 거 이렇게 결산자로 입력해서 마이너스 300을 입력하는 것도 인정해 주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쌤은 그냥 뭐다? 정석대로 가자는 거죠. 정석대로 한다면 이게 맞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이 맞으니까 그냥 정석대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도 맞다고 해줬고 또 쌤이 풀이해 준 방식도 맞다고 해줬고 또 밑에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정답으로 이렇게 다 맞다고 해줬어요. 근데 이런 걸 다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대로 간다면은 쌤이 설명해 드린 게 맞는 거니까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만 왁구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혹시나 못하면은요 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300은 자동 결산에 입력하지 말고 그쵸? 어떻게 하자? 수동으로 그냥 분계를 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쌤이 알려드린 방식으로 분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석대로 그냥 가자면은 쌤 방법을 여러분께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개만 딱 기억하고 끝내버립시다.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까지 이제 결산 문제도 다 했으니까 이제 ESC 빠져나왔군요. 예, 그렇게 이제 마감하시면 되고요.
자, 현 시간부로 결산 문제 풀이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부가세하고 원천징수 남았는데, 자, 이 내용은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